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,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세계 경제의 판이 지금 어떻게 뒤집히고 있는지, 그 거대한 분기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우리가 알던 세상은 왜 그리고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걸까요?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세계 경제는 사실상 하나의 규칙으로 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바로 서구가 만든 규칙이었습니다. 이들은 자본의 흐름을 쥐고 무역의 판을 짜고 또 그들의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면서 하나의 정답 같은 삶의 방식을 제시했죠. 그런데 말이죠. 그 철옹성 났던 시스템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. 기존의 규칙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 같고 새로운 강자가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왔거든요. 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걸까요?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세계의 톱니바퀴를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. 첫째는 서구 경제를 집어삼킨 금융화라는 거대한 물결. 둘째는 그 결과로 공장들이 사라져버린 산업 공동화 현상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맞서 등장한 완전히 새로운 산업 국가 모델입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서구 경제가 어떻게 물건 만드는 공장에서 돈을 굴리는 은행으로 변신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모든 변화의 핵심에는 바로 금융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쉽게 말해서 실제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금융시장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경제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.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이 숫자를 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인데요. 1950년에 미국 전체 GDP의 10%에 불과했던 금융 부문이 2020년에는 22%로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. 이건 그냥 수치가 좀 늘어난 게 아니라 경제의 DNA 자체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. 그렇다면 기업들은 번 돈을 다 어디에 썼을까요? 정말 놀랍게도 2003년부터 10년간 S&P 500 기업들은 벌어들인 이익의 무려 91%를 미래를 위한 투자, 그러니까 공장을 새로 짓거나 기술을 연구하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. 대신에 그 돈은 전부 주주들의 단기 수익을 위한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으로 흘러들어갔죠. 자,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. 이렇게 단기 이익에만 몰두하는 금융화의 논리는요, 결국 제조업을 해외로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. 더 싼 인건비를 찾아서 공장들이 나라 밖으로 줄줄이 빠져나가면서 국내 산업 기반이 텅 비어버리는 이른바 산업 공동화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. 이 타임라인을 보면 그 속도가 정말 생생하게 느껴지는데요. 1991년부터 시작된 이 흐름은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그야말로 거대한 쓰나미가 됩니다. 그 결과 2007년 미국의 대중국 수입은 1991년에 비해서 무려 1156%나 폭증하면서 서구의 산업 기반을 뿌리채 흔드는 차이나 쇼크를 일으켰습니다.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입니다.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중국 혼자서 그 뒤를 잇는 9개의 주요 산업 국가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공산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. 명실상부한 세계의 공장을 넘어서 이제는 세계를 위한 공장이 된 셈이죠. 이렇게 산업 기반이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미국 경제의 위상도 흔들렸습니다. 한때 전 세계 GDP의 40%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힘을 자랑했던 미국의 비중이 2019년에는 24%까지 쪼그라들었으니까요.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. 근데 이게 단순히 공장이나 숫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. 문화적인 영향력,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프트 파워까지 뒤흔들었죠.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할리우드입니다. 불과 5년 만에 미국 블록버스터 영화의 해외 수익 비중이 55%에서 35%로 뚝 떨어졌습니다. 세상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. 자, 이제 판을 뒤집어서 한번 볼까요? 서구의 금융화 모델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온 이 대조적인 모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중국의 경제 모델은 아주 독특한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민간 부문이 경제의 70%를 이끌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동시에 국가가 소유한 기업들이 25%라는 막강한 지분으로 경제의 중심축을 아주 단단하게 붙잡고 있다는 거죠.
이건 그냥 막 섞어놓은 게 아닙니다. 국가가 에너지나 통신 같은 전략적인 기간 산업을 굳건히 통제하면서 민간 부문이 첨단 기술이나 소비재 분야에서 마음껏 혁신을 이끌도록 하는 아주 고도로 조율된 시스템인 거죠. 그렇다면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경제 철학이 세계 무대에서 딱 부딪히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? 이제 두 모델을 직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. 두 시스템의 핵심적인 차이를 딱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. 한쪽은 주주 가치와 단기 수익을 위해서 금융이라는 엔진을 돌리고요. 다른 한쪽은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을 목표로 산업 생산이라는 엔진을 힘차게 가동시키는 거죠. 그리고 그 엔진의 성능 차이는 생산성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. 지난 10년간 중국의 제조업 생산성은 연평균 7% 넘게 질주한 반면에 미국은 2% 성장에 그쳤습니다. 7%대 2%. 이건 그냥 차이가 아니라 아예 다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는 뜻이죠. 문화 지형도 역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. 한때 우리에게 낯설었던 틱톡, 텐센트 같은 이름들이 이제는 전 세계인의 일상이 되었고요. K-팝과 한국 영화는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제시하면서 문화의 중심이 서구에서 동양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. 이 모든 변화가 그냥 잠깐 스쳐가는 유행이나 단순한 경기순환이 아니라는 겁니다. 앞으로 수십 년간 계속될 거대한 구조적 전환의 시작이라는 거죠. 그 이유는 서구 모델의 DNA에 새겨진 국경 없는 이익 추구라는 본능 때문입니다. 자본은 마치 물과 같아서요. 항상 가장 낮은 곳, 즉 생산 비용이 가장 저렴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. 이 때문에 국내 산업 기반은 계속해서 메마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. 게다가 한 번 생긴 이익이 다시 생산적인 곳으로 돌아가지 않는 자본의 블랙홀 현상도 문제입니다. 기업이 번 돈이 새로운 공장이나 연구개발로 흘러들어가는 대신에 주식시장이라는 금융 시스템 속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. 이 구조적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거죠. 자, 이제 우리는 정말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. 과연 21세기를 지배할 경제 철학은 단기 수익을 좇는 금융자본주의일까요? 아니면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산업 전략일까요? 어느 쪽이 승리하던 그 결과는 우리 모두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겁니다. 여러분은 어떤 미래에 베팅하시겠습니까?